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루이 16세는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연맹군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그는 로베스피에르보다 더 성견 지명을 가지고 연맹군이 파리의 봉기의 지원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봤다. 강요들의 집단사임이라는 위협 아래 그는 정말로 마지못해 자신의 입헌 근위대를 폐지하는 법령을 제거하는 데 동의해야 했다. 268조. 그러나 그는 디무리에와 세르방 사이에 격화되고 있던 분열을 이용하고 파리의 빼양 클럽 회원 8,000명이 서명한 청원서에 기대어 6월 11일 거부파 성직자 탄압 법령과 연맹군 기지에 관한 법령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롤랑은 매우 정중한 편지에서 국왕의 거부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들을 설명했다. 루이 16세는 이튿날인 6월 12일 그에 대한 답으로 롤랑, 클라비에르, 세르방을 사임시키고 잘 알려지지 않은 우파 인물들로 그들을 대체했다. 국왕은 라파에트파와 라메트파의 동맹과 디무리에의 지지 덕에 그러나 디무리에는 반역죄로 의해 기소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15일 사임한 새로운 양보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었다. 6월 13일 저녁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벤 클럽에서 발언했다. 공공의 안녕은 특히 왕실이 마음먹기에 따라 빈번히 헤엄할 수 있는 대신들의 기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입법의회의 힘과 애국심에 달려 있습니다. 입법의회는 세르방 씨를 걱정하기보다 자유를 존중하게 하고 박해받는 불행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다음날 봉기를 옹호할 당통과는 반대로 그는 공익을 침해할 뿐인 불완전한 봉기에 반대했다. 그는 브리스파와 같은 이유로 비밀자금, 대신들의 지명과 그 대박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을 공격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명백히 국내의 적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순간에 애국파 쪽에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정확히 보고 있었다. 6월 16일 라파에트는 모베주 사령부에서 입법의회로 편지를 보냈고 그것은 6월 18일 낭독됐다. 그 편지는 의회의 정책을 바꾸고 자코벤 클럽과 민족협회들을 무력화할 것을 촉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라파에트 자신이 자신의 칼과 군대로 결판을 내겠다고 통보했다. 이 터무니없는 편지가 낭독된 후 베르니오와 귀하대는 미약하게 항의했다. 그들의 당파 브리스파는 반란을 획책하는 이 장군에 대해 감히 기술을 요구하기에는 그와의 석연찮은 뒷거래에 너무나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5월 17일 브리스파는 자코벤 셰피로부터 라파에트와 오스트리아 간의 협상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그를 입법의회에 고발하지 않았다. 모베주, 프랑스 북부 국경 근처의 소도시. 그들은 파리시 당국의 빼띠옹 마니엘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당파에 속한 민중 지도자들이 민중들을 거리로 이끌고 나오도록 하는 쪽을 더 좋아했다. 그들의 응수가 6월 20일 봉기였고 그 봉기에서 그들은 강요들의 복귀와 거부권의 철회만을 요구할 것이었다. 6월 18일 저녁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벤 클럽에서 발언하고 얼마 후 자신의 신문에 긴 글을 썼다. 거기에서 그는 세 가지를 말했다. 결국 라파에트는 가면을 집어던졌다. 그는 이제 한낱 범죄자에 불과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그의 기술로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반란의 수계가 시간을 벌 경우 흔히 승리를 쟁취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 닥친 시련은 입법의회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 여전히 대표들이 있는가? 이 질문은 입법부가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비열한 음모가에 맞서 취할 조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로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몫이다. 따라서 이 순간부터 그는 의회가 배신한다면 입헌적 합법성을 포기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모든 민중운동은 라파에트에게 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튿날인 6월 19일 로베스피에르는 폭동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꼬르들리에 파 의원 시아브를 보내 생땅 또한 포브르의 노동자들에게 자중할 것을 요청하고 민중들에게 때이른 움직임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설득하게 했다. 시아브는 실패하고 도처에서 빼띠용의 인기에 직면했다. 그리고 6월 20일 시위가 일어났다. 그것은 혁명의 모든 중요한 봉기들 중에서 유일한 지룡드파의 봉기였고 권위의 결여와 무질서를 특징으로 하는 유일한 봉기이자 붉은 혁명 모자, 즉 브리스파에게는 소중했지만 로베스피에르는 언젠가 쓰기를 거부했던 그 모자를 왕에게 씌운 것 외에는 왕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완전히 실패한 유일한 봉기가 됐다. 결과는 로베스피에르가 예견한 대로였다. 실패한 봉기보다 더 나쁜 것은 없었다. 민중의 개입에 놀란 의회 중도파는 우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루이 16세는 의회에 엄중히 항의하고 국민들에게 성명서를 발표해 늘 하던 대로 거짓말을 늘어났다. 파리의 왕당파 페안클럽 회원 2만 명, 6월 초에는 8천 명이었던 데반 이 6월 20일 봉기의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로베스피에르파는 봉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지목되었다. 대부분도 행정부에 숨어있던 지방의 모든 반동 세력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들을 보내왔다. 그리고 6월 27일 저녁 사령부를 이탈한 라파에트가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려고 직접 파리로 돌아왔다. 샹드 마르스의 학살 당시 반혁명적 성향을 드러냈던 라파에트는 1792년 4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이 선포되자 자코벤 클럽과 민중협회를 탄압하려 했다. 쿠데타를 계획했던 그는 8월 10일 봉기로 군주제가 타도된 뒤 오스트리아로 도주했다. 6월 28일 라파에트는 의회의 연단에서 위압적인 말투로 자코벤 클럽과 꼬르들리에 클럽을 봉쇄할 것을 촉구했다. 귀하대가 이번에는 위험에 처한 지롱드파를 위한 배수진을 치고 라파에트의 징계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은 234대 339로 부결됐다. 의회는 존경의 포시와 함께 라파에트를 맞아들였다. 그날 저녁 자코벤 클럽에서 브리소는 먼저 발언에 나서 결속을 촉구하고 자신이 라파에트에 대한 기소법령을 요구할 것임을 선언했다. 뒤를 이어 로베스피에르는 귀하대와 브리소에게 전적으로 동의했다. 의회가 냉정을 되찾는다면 그리고 라파에트를 기소한다면 그는 파멸할 것이다. 왜냐하면 라파에트의 시도는 무능함의 결정체이기 때문이었다. 6월 19일 라파에트는 쿠데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차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몇 가지 단순한 이유로 무산된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브리메르 18일에 성공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재능과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를 증오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빼앗바 장군 라파에트의 독재를 감수하느니 차라리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군대가 절대 왕정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녀는 진행 중인 음모를 빼띠용에게 알리게 했고 빼띠용은 라파에트가 군대를 호령할 열병식을 취소했다. 브리메르 18일, 혁명년 8년, 브리메르 18일, 1799년 11월 19일 파리에서 아베 시에예스가 이끄는 원로원은 원로원과 하원인 500인 의회를 다음날 생클루 궁전에서 동시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자코벤 클럽의 음모로부터 양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파리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부대의 위협 아래 양원 회의를 개최하려는 것이었다. 이튿날인 19일 CAS 등은 병사들을 투입해 500인 의회를 해산하고 충제정부와 의회의 종말을 선언하게 했다. 그리고 보나파르트는 윅상부르 궁전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이 사건은 나폴레옹 전제 정치의 서막이자 프랑스 혁명의 실질적인 종말을 의미한다. 리앙원
세 번째는 라파에트가 국민방위대의 애국심을 가소평가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대들은 그가 보낸 밀사들의 말을 묵살했다. 그리고 가장 부르주아적인 성원들로 이루어진 나머지 소수파는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자신들의 견해를 드러내는 데 있어 같은 상황에서 보잘것없는 쌍클로트들이 보여줬던 것과 같은 결정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코벤 클럽으로 행진할 목적으로 장군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소집한 연이은 2번의 회합에서 그는 100명 그리고 30명의 자원자를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 전주의 왕당파 청원자 2만 명에 비해 너무나 하찮은 수였다. 라파에트는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군대를 지휘하러 돌아갔다. 그러나 의회는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브리스와 드브리, 장 안토니 드브리 1760년부터 1834년가 라파에트에 대한 기소 법령을 요구했으나 그 법령은 토론에 들어가기까지 약 50일을 끌었다. 브리스파인 베르니오, 콩돌세 그리고 브리스가 차례로 입법의회에서 격렬한 연설을 통해 루이 16세를 최후의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결정할 순간이 닥치자 그들은 발을 빼고 감히 구체적인 조치들의 그림자도 제시하지 못한 채 돌연 방향을 바꿨다. 그런 상황을 겪은 로베스피에르는 마음속에서 의회의 태만함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다. 의회는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 전달 로베스피에르는 자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언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고 말한 바 있었다. 6월 10일 연설에서 한 제안에 따르면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앞으로의 행동계획과 방법의 윤곽이 잡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7월 2일 술책을 써 국왕이 연맹군에 관한 법령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이제는 연맹군에 대해 앞서 품었던 모든 적대감을 버리고 그들이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계명해야 하고 활동을 증대시키고 있는 파리 고들과의 공동 행동으로 연맹군을 이끌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통치자들의 행보와 방식을 고려할 때 그리고 민중이 뽑은 공무원들, 의원들에게 생각을 집중해 볼 때 나는 자유는 회복에 가망이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중들에게 눈길을 돌렸고 나는 자유는 구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7월 9일 자코벤 클럽에서 7월 11일 며칠간의 토론 끝에 의회는 라파에트의 쿠데타 위협 413조 이유는 266조, 282조, 314조. 조국이 위험에 처했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의 이점은 헌법상 더는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긴급조치들을 공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날인 7월 10일 빼앗바 강요들은 여전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접근을 기다리는 쪽을 선호했던 국왕이 쿠데타를 시도하라는 자신들의 조언에 따르기를 거부한 후 국왕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때가 지롱드파가 공세를 강화하기에 좋은 때였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롱드파는 공세를 중단했다. 내각이 비어있고 지롱드파의 유일한 목표는 그것을 다시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롱드파가 7월 초 격렬한 독서를 내뱉는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루이 16세가 추방되면 민중이 권력 전체 또는 일부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계급 정책을 파기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롱드파는 폐양 3드파가 했던 것을 되풀이하기에 이르렀다. 빈자리를 누군가 채운다. 즉 베르니오, 귀하대 장스네가 궁정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국왕에게 자신들의 당파에서 대신들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려 애쓴 것이다. 7월 11일 저녁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벤 클럽에서 조국이 위험에 처했다는 포고령에 대해 언급하고 이번에는 라파에트만큼이나 국왕을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조국이 위험에 처한 것은 개종시킬 수 없는 악랄한 궁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파에트가 군대를 지휘하는 한 자유는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도 진단의 정확성이 줄목하고 여전히 조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은 가망이 없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작성한 연맹군에게 보내는 편지가 클럽에서 채택됐다.
그 편지는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지만 외견상 신중하고 여전히 합법성에 대한 존중과 무분별한 봉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연맹군은 7월 14일 파리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국경으로 보내려 했다. 7월 16일 로베스피에르는 그들이 파리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러 구의 애국파에게 그들을 유숙시킬 것을 요청했다. 유숙. 그것은 연맹군과의 긴밀한 결석을 자극했다. 그 자신은 틀림없이 그들 중 중요한 인물들과 접촉하고 있었고 그들의 애국심과 결의가 파리, 상킬로트 못지않게 열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맹군이 7월 17일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작성해준 사람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였다. (7월 17일의) 청원서에서는 라파에트에 대한 기소법령, 군대 특권층 참모부의 해임, 그리고 반혁명적 도 집행부들 혁명 전쟁의 경과, 프로이센의 공경, 그리고 반혁명적 도 집행부들의 해체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로베스피에르가 작성한 청원서는 루이 16세에 대해 신중함과 합법성의 한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청원서는 국민이 정부에 배신당할 경우 국가의 안녕과 헌법 자체가 요구하는 것을 수행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그러나 의회 연단에선 연맹군 대표단의 연사는 매우 신중한 이 구절을 더 명료하고 더 솔직한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조국의 아버지들이여, 국왕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행정권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시오. 완강한 공화주의자들로서 대부분 브레스트 군수 공장의 노동자들로 구성되었고 우연처럼 파리의 소요의 온상 중 하나인 생마르소 오브르에 유숙하게 된 페니스테르 도 연맹군이 21일 도착 후인 연맹군의 7월 23일자 새로운 청원서는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 전체 연맹군의 비밀 지도부가 창설됐다. 이 비밀 지도부는 처음에 역시 우연인 듯 앙투안이 유숙하는 뒤플레의 집에 자리를 잡았다. 25일 파리의 구들은 결국 의회로부터 상설화의 권리를 얻어냈고 27일에는 시청 안에 중앙 통신 사무국을 창설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이 사무국과 연맹군 지도부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가 수립됐다. 이 모든 것에서 로베스피에르의 생각이 구현되었고 아마도 그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부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18)